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에 사계절 내내 맑은 바람이 머물다 가는 조그만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뜨면 산 그림자가 길게 마을을 덮었고 해가 질 때면 노을이 산등성이에 걸려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곤 하는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듬직하게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 되어 주었는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에 깔린 자갈 하나하나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배를 짜며 욕심 없이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산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감싸고 있는 기와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꽤 오래된 가옥이었지만 그녀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장독대에는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갈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집안을 건사해야 했지만 결코 외로워하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녀가 술을 놓은 병풍이나 옷감은 마치 살아있는 꽃과 나비가 앉은 듯 생동감이 넘쳐서 먼 마을의 장터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집안의 귀한 식수원이었습니다. 우물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한참 뒤에야 퐁당하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였고 물은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만큼 차갑고 맑았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푸른 이끼가 낀 돌들이 둥글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는 낡은 두레박 하나가 밧줄에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곤 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검푸른 물빛이 마치 누군가의 깊은 눈동자처럼 자신을 응시하는 것 같아 가끔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자개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비단 보자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붉은 실로 꼼꼼하게 묶여 있었는데 매듭을 풀고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꽃신은 마치 갓 피어난 붉은 연꽃잎을 따다 만든 것처럼 색이 곱고 선명했으며 신발코에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꽃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을 본 적이 없었기에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꽃신을 만져보았는데 그 감촉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생전에 이 꽃신을 신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이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신 귀한 물건이라 아끼느라 신지 않으셨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꽃신을 마루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발을 대보았는데 마치 그녀의 발에 맞춰 주문한 것처럼 크기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연화가 조심스럽게 꽃신을 신어보자 발끝에서부터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고 붉은 꽃신은 연화의 하얀 발과 어우러져 더욱 고혹적인 자태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꽃신을 신은 발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왠지 모르게 발이 저절로 움직이려 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꽃신에 대한 알 수 없는 애착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검소한 무명신을 신고 생활했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자꾸만 장롱 속에 넣어둔 붉은 꽃신이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이 문창 호지에 은은하게 비치는 밤이면 연화는 홀린 듯이 장롱문을 열고 꽃신을 꺼내어 신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촛불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그저 기분 탓일 것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꽃신을 신고 마루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붉은 꽃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신발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고운 꽃신은 산골 마을 처녀가 신기에는 너무 과분하지 않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붉은색이 너무 짙어서 마치 피를 머금은 것 같아 섬뜩하다고 말하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꽃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밤 깨끗한 천으로 닦고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꽃신을 닦을 때마다 신발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신의 손길에 반응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그 붉은 빛깔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우물물이 밤만 되면 소용돌이 치듯 일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물가 주변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화는 밤새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물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혹시 산짐승들이 목을 축이러 왔다가 물을 튀긴 것은 아닐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물기는 점점 더 집 쪽으로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물 젖은 발로 마당을 걸어 다닌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의 집 마당 우물가였는데, 꿈속의 우물은 현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깊어 보였으며 검은 물이 넘실거리며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발에는 어김없이 그 붉은 꽃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꽃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우물 난간으로 그녀를 끌고 갔고, 연화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고 할 때마다 우물 속에서 차가운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연화의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불 속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자 마루 끝에 놓아둔 붉은 꽃신의 위치가 어젯밤과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두고 잠들었는데 꽃신은 마치 누군가가 신고 나갔다 벗어놓은 것처럼 현관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발 밑창에는 젖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꽃신을 집어들고 살펴보았는데 신발 안쪽에서도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둑이 들었나 싶어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대문 또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이 기이한 일에 대해 털어놓으려 했지만 혹시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올려 세수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지만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은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볼은 야위어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붉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들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바느질감을 꺼내어 등잔불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며 졸음을 쫓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고 바람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장롱문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두고 방문 앞에는 무거운 쌀독을 옮겨놓아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고 결국 그녀는 바늘을 손에 쥔 채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잠들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등잔불은 저절로 꺼지며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장롱문을 묶어두었던 끈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장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내뿜는 꽃씨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주인 없는 신발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방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문 앞에 놓인 무거운 쌀독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듯 꽃씨는 쌀독을 우회하여 문틈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마루로 나온 꽃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연화가 핏기 없는 얼굴로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화는 평소답지 않게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단정치 못했으며 신발은 한쪽만 신은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연화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 꽃신이 우물 옆에 있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몽유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연화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여 우물가로 데려가려 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에는 점차 연화의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산을 내려오던 나무꾼이 연화의 집 마당에서 붉은 불빛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물 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소문은 주인 없는 붉은 꽃신이 밤마다 혼자서 마을길을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신이 예전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저주받은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고 연화에게 그 신발을 당장 태워버리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그 신발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태우려고 아궁이 앞에 가져가면 손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이 밀려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신발을 품에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의 집 사정을 들은 먼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가 잠시 집을 봐주러 오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금옥이었습니다. 금옥은 욕심이 많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지만 혼자 지내는 연화가 걱정되어 왔다는 핑계를 대며 짐을 풀었습니다. 금옥은 연화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곳곳을 뒤지며 감나가는 물건이 없는지 살폈고 결국 연화가 깊숙이 숨겨둔 붉은 꽃신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금옥은 꽃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연화 몰래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연화는 금옥에게 그 신발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금옥은 이렇게 예쁜 신발이 무슨 해를 끼치겠냐며 코웃음을 쳤고 오히려 연화가 좋은 물건을 혼자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옥이 온 첫날 밤 연화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기이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춤을 추듯 경쾌하면서도 불규칙한 박자로 마당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듯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옆에 자고 있던 금옥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기에 연화는 더욱더 고립된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며 창문이 덜컹거렸고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닫혀있던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붉은 꽃신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켜고 방 안을 살폈지만 꽃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 쪽에서 첨벙하는 물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멈출 듯이 뛰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자신의 꽃신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깨우려 흔들었지만 금옥은 마치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연화는 용기를 내어 마루로 나갔고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물가에는 물에 젖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는데 그 발자국들은 우물에서 나와 다시 집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을 쳤고 그 순간 자신의 발밑에 무언가 축축한 것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려다보니 사라졌던 붉은 꽃신이 물을 뚝뚝 흘리며 그녀의 발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신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꽃신은 달빛 아래서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을의 날씨도 점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맑고 청명하던 하늘은 늘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흉조라며 불안해했고 우물 물맛이 변했다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화의 집 우물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 우물까지 물이 탁해지고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화의 집으로 쏠렸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노인들은 우물신이 노했다며 혀를 찼고 누군가 부정한 물건을 마을에 들여왔기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말라갔고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마당을 쓸다가 우물 난간에 앉아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연화를 빤히 쳐다보며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댔는데 마치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빗자루를 휘둘러 쫓으려 하자 까마귀는 푸드덕 날아올라 연화의 머리 위를 몇 번 빙빙 돌더니 신을 신어라,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들리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내며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붉은 꽃씨는 단순히 아름다운 신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탐하고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는 저주받은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해가 지면 아무도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화만이 그 집안에 갇혀 밤마다 찾아오는 꽃신의 유혹과 싸우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꽃신을 노리는 금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주인이 잠들면 스스로 움직이는 붉은 꽃신, 그리고 그 신발이 향하는 깊고 어두운 우물바닥. 과연 연화는 이 끔찍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을 전체를 감싸는 묘한 긴장감 속에 이야기의 서막은 이렇게 불길한 징조들과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금옥이 연화의 집에 머무르게 된 지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본래 조용하고 차분했던 연화의 집은 금옥의 걸걸한 목소리와 부산스러운 발소리로 채워졌는데 그녀는 남의 집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참견하며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습니다. 금옥은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요란하게 열어젖히며 살림이 이게 뭐냐, 기름진 고기 반찬 하나 없으니 네가 이렇게 비쩍 말랐지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항상 연화의 방 쪽, 정확히 말하면 붉은 꽃신이 숨겨져 있는 장롱을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캐시처럼 번들거렸고 연화는 그런 금옥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연화는 금옥이 꽃신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더욱 신경을 썼지만 금옥의 호기심과 욕심은 집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잠시 밭에 나간 사이 금옥은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장롱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녀는 붉은 꽃신을 꺼내 들고는 햇빛에 비추어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귀한 물건을 시골 구석에 처박아 두다니 내가 신으면 훨씬 더 태가 날 텐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금옥이 꽃신을 자신의 발에 꿰어 신자 신발은 마치 그녀의 발을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금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바닥에서는 뿌드득하는 마치 뼈가 부딪히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지만 금옥은 그 소리가 낡은 마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연화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금옥의 발에 신겨진 붉은 꽃신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연화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을 잃고 금옥에게 달려들어 당장 그 신발을 벗으세요. 그건 함부로 신을 물건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금옥은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라
엉겁결에 신발을 벗어주었지만 이내 심통이 나서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니, 신발이 닳는 것도 아니고 잠깐 신어본 것 가지고 유세는 너 혼자 그 좋은 걸 차지하려는 속셈 다 안다. 금옥은 투덜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기가 생겨났고 기필코 그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대며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창호지 문은 덜컹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되찾은 꽃신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 다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잠근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금옥의 코고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마당 쪽에서 사각사각 하는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발을 끌며 흙바닥을 걷는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마루 밑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화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제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겨있던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으로 문을 잠가두었기에 절대로 열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려나듯 열렸습니다. 틈새로 들어온 찬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고 연화는 떨리는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붉은 꽃신이었습니다. 꽃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쉬는 것처럼 허공에 뜬 채로 한 발자국씩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꽃신은 연화의 머리맡까지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연화에게 어서 일어나 자신을 신으라고 유혹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잠든 주인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주문을 외우듯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꽃신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움직임을 멈췄는데 그 순간 밖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찾아오면서 밤새 요동치던 기운이 잠시 물러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탈진하여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고 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방문 앞에 널브러져 있는 붉은 꽃신이었습니다. 꽃신의 코끝에는 젖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흙탕물 자국이 마루에서부터 방 안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집어들자 신발 안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끼이끼가 섞인 듯한 검푸른 우물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루로 나온 연화는 금옥과 마주쳤는데 금옥은 마당에 찍힌 진흙 발자국을 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추추, 밤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게야. 몽유병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처녀가 밤에 싸돌아다니면 동네 소문 안 좋게 난다. 금옥은 연화를 나무랐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연화의 손에 들린 꽃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지만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은 어젯밤보다 수위가 더 높아진 듯했고 물빛은 더욱 검게 변해 속을 알 수 없는 깊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연화의 집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연화네 집 쪽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도는 걸 봤어. 도깨비 불이 틀림없어. 아니야. 우물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깔깔거리다가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번갈아 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사람들은 연화가 묘한 신발을 주워온 뒤로 마을의 기운이 나빠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밤마다 연화네 집을 향해 지저대는 통에 잠을 설친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마을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연화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 외곽 언덕배기에 사는 삼신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젊은 시절 무당일을 하기도 했으며 마을에 맞춘 일이나 기이한 일이 생길 때마다 지혜를 빌려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연화는 붉은 꽃신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연화에게 손짓하는 듯했고 산새들은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울어대며 그녀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흘리며 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삼신할머니의 오두막은 덩굴 식물로 뒤덮여 있어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연화가 마당에 들어서자 평상에 앉아 콩을 고르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할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묻은 신발을 뭐하러 여기까지 들고 왔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할머니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고 붉은 꽃신을 내놓자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럼 이건 산 사람이 신을 물건이 아니야. 원한이 깊게 서린 물건이로다. 주인이 깊이 잠들면 제 발로 걸어서 저승길을 찾아가는 놈이야. 할머니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태워버리려고 해도 태워지지가 않고 버리려고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하소연하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함부로 태우다가는 그 안에 든 화가 온 마을을 덮칠 게다. 이 신발은 물을 찾아가는 성질이 있어. 내 집 마당에 깊은 우물이 있지. 그놈이 그리로 들어가려 하는구나. 만약 그 신발이 우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네 혼줄도 함께 끌려 들어가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될 게야. 할머니의 경고는 섬뜩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꾸던 꿈과 우물가에 젖은 발자국들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달이 차오르는 날이라 음기가 강해질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신발을 방 안에 들이지 말고 문틈이란 문틈은 모조리 쑥으로 틀어막거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누런 종이에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한 장과 말린 쑥 한 다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적을 방문 위에 붙이고 쑥을 태워 그 연기를 집안 곳곳에 피워라.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신발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욕심 많은 자가 곁에 있다면 그 자가 화를 부를 것이니 조심해야 해.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금옥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설마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울까 싶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긴 꽃씨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마치 얼음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냉기가 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집에 도착했을 때 금옥은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우물우물 먹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연화의 손에 들린 쑥 다발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하고 왔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연화는 대꾸할 기운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시킨 대로 문 위에 부적을 붙이고 아궁이에 쑥을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금옥은 기침을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겠네. 무슨 냄새가 이렇게 독해. 문 좀 열어. 금옥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려 했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달려가 금옥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안 돼요. 오늘 밤은 문을 열면 큰일 나요. 제발 그냥 두세요.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금옥은 연화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게 미쳤나, 더워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야. 금옥은 기어이 창문 하나를 반쯤 열어두고서야 자리에 누웠습니다. 연화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열린 창문 틈을 바라보았지만 금옥의 성화에 못 이겨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온 세상이 잠든 시각,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려 했지만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이번에는 소리가 마당이 아니라 바로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붉은 꽃신이 스스로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니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벌레가 기어가듯 꿈틀거리는 꽃신의 움직임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금옥이 부스스 일어나 앉았습니다. 금옥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내 신발이 어디 가나? 금옥은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리며 창문 쪽으로 기어가는 꽃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가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말리려 했지만 금옥은 이미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꽃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꽃신은 창틀을 넘어 마루로 나갔고 금옥은 맨발로 그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대로 두면 금옥이 우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력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우물물은 끓어오르듯 부글거리며 넘쳐나고 있었고 붉은 꽃씨는 우물 난간 위에 올라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뻣뻣했습니다. 이리 와, 신호. 따뜻해. 우물 속에서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금옥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연화는 금옥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치며 금옥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두 여인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우물 난간에 있던 꽃씨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붉은 빛을 내뿜으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옥의 힘은 평소보다 몇 배나 세져 있었고 그녀는 연화를 뿌리치고 우물 난간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 안에서 검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 금옥의 얼굴을 덮쳤고 금옥은 찬약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연화는 넘어진 금옥을 감싸 안으며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 위로 솟아오른 물줄기는 뱀처럼 휘어지더니 다시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난간 위에 있던 붉은 꽃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꽃신이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려던 찰나 자신의 발목에 무언가 차갑고 끈적한 것이 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려다보니 사라진 줄 알았던 붉은 꽃신이 언제 왔는지 연화의 발목을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마치 거머리처럼 연화의 살을 파고들며 그녀를 우물 쪽으로 끌고 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연화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잠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몸은 점점 우물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손톱으로 땅을 긁으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금옥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다리가 우물 난간에 닿는 순간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저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깊은 밤, 우물가는 두 여인의 비명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고 붉은 꽃신의 끔찍한 집착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연화의 비명이 뒤섞여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새벽을 깨뜨리자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마을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은 손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연화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마당을 비추자 우물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연화와 그녀의 발목을 휘감은 채 우물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기괴한 붉은 꽃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은 그 믿기 힘든 광경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장정 서너 명이 달라붙어 힘을 썼지만 갓짚은 꽃신이 당기는 힘은 마치 황소 한 마리가 끄는 것처럼 엄청나서 연화의 몸은 팽팽한 줄다리기 줄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이어 도착한 삼신할머니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산 사람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지심을 모르느냐? 할머니는 품에서 하얀 소금 단지를 꺼내어 꽃신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굵은 소금이 꽃신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꽃신은 마치 불에 댄 짐승처럼 파르르 떨더니 연화의 발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연화와 청년들은 뒤로 엉덩방아를 돋으며 넘어졌고 풀려난 꽃신은 바닥에서 몇 번 펄떡거리더니
힘을 잃고 툭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숨을 고르고 있는 맹수처럼 보여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발목에 시퍼런 멍이 든 채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달려와 연화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옮겼고 남정네들은 우물 주변을 둘러싸고 경계를 섰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꽃신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한이 깊어도 이리 깊을 수가 있나? 이제는 아주 대놓고 사람을 잡아가려 하는구나. 할머니는 낡은 무명천을 가져오게 하여 꽃신을 겹겹이 싸매고 그 위에 붉은 팥을 뿌려 부정을 막은 뒤 항아리에 가두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는 순간에도 안에서는 쿵쿵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방 안으로 옮겨진 연화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안정을 취하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연화의 발목에 난 선명한 손자국 같은 멍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이게 신발 자국이란 말인가? 꼭 사람 손으로 꽉 쥔 것 같네. 한 안악의 말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금옥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금옥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옷은 찢겨져 볼품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품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신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금옥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오늘 밤 일은 자네와 무관하지 않은 듯한데. 할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금옥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연화가 걱정되어서 저 신발이 미쳐 날뛰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금옥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금옥에게 다가가 그녀의 소매 끝을 지팡이로 툭 쳤습니다. 그러자 금옥의 소매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붉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낡은 부적 조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적을 집어들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건 탐욕을 부르는 부적이 아닌가. 남의 물건을 탐내어 제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쓰는 사악한 것인데 이걸 네가 왜 가지고 있느냐. 할머니의 호통에 금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금옥을 바라보았고 연화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금옥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실토했습니다. 그 꽃신이 너무 탐이 나서 용한 무당에게 물어보니 이 부적을 신발 밑창에 붙여두면 주인의 기운을 뺏고 내 것이 된다고 해서 금옥의 자백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욕심이 잠자고 있던 신발의 저주를 깨우고 급기야 연화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 신발은 본래 주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물건이다. 네가 그 사악한 부적을 붙이는 바람에 신발에 깃든 영혼이 화를 입어 악귀로 변한 게야. 이제 그 화살이 연화에게로 향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할머니의 말씀대로 부적의 힘은 꽃신을 단순히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탐하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물물이 넘칠 듯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밖에서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 비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금옥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찌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나요? 제 발목을 잡던 그 차가운 손길이 아직도 느껴져요. 그건 단순히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연화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무턱대고 태우거나 없애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니 오늘 밤 우리가 그 사연을 들어보고 달래주어야 한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우물가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움직였는데 이는 마을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마루에 앉아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갇힌 꽃씨는 여전히 쿵쿵거리며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더욱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꽃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니? 왜 나를 데려가려 하니? 그러자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 펼쳐진 환영은 아주 오래전 이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붉은 꽃신을 신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정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은 정인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그 꽃신을 신고 우물가에 섰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꽃신은 주인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물 위로 다시 떠올라 주인을 기다리듯 뱅뱅 돌았습니다. 그 여인의 한 맺힌 영혼이 꽃신에 스며들어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옥의 탐욕스러운 부적이 그 잠자던 한을 건드려 폭주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연화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신이 단순히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가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슬픈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흘리자 항아리 속에서 요동치던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연화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할머니가 묻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금옥은 구석에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급했습니다. 우물물은 이제 마당까지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그 물은 붉은 흙탕물이 되어 마치 피바다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 한을 풀지 못하면 우물이 범람하여 온 마을을 집어삼킬 것이다. 연화야, 네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저 꽃신을 꺼내어 네가 달래주어야 해.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화가 다시 홀려 우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마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둘러서서 숨죽여 지켜보았고 할머니는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검은 연기와 함께 붉은 꽃신이 튀어올랐습니다. 꽃신은 공중에 잠시 떠 있다가 연화의 발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신겨지려 하지 않고 마치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 주변으로는 시퍼런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어 언제 다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꽃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 너의 아픔을 몰라주고 무서워만 해서.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꽃신에서 붉은 눈물 같은 액체가 흘러나와 연화의 소복을 적셨습니다. 그 액체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오래된 물 비린내가 동시에 났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이리 와보세요. 아주머니가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는 같이 지어야지요. 금옥은 주저주저하며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금옥에게 꽃신의 한쪽을 잡게 했습니다. 금옥의 손이 닿자 꽃신이 파르르 떨며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연화가 단단히 잡고 있어 튕겨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욕심으로 너를 더럽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비세요. 연화의 단호한 말에 금옥은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탐냈다. 제발 노여움을 풀어다오. 금옥의 사과가 이어지자 쏟아지던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속에서는 여전히 추워, 차가워 하는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속에 갇힌 그 여인의 영혼을 건져 올려야만 진정한 해결이 될 터였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마을 청년들에게 명주실 타래를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명주실 끝에 이 꽃신을 묶어 우물 속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꽃신이 주인의 영혼을 찾아 데리고 올라오면 우리가 정성껏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할머니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습니다. 만약 꽃신이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면
연화의 집에 들이운 저주는 영영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명주실 끝에 꽃신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우물 난간에 섰습니다. 부디 주인을 찾아 편안히 가거라. 연화는 꽃신을 우물 안으로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명주실이 풀려나가는 동안 우물 안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은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느슨해지기를 반복하며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실이 뚝 멈췄고 잠시 후 묵직한 무언가가 매달린 듯 실이 팽팽해졌습니다. 걸렸다 당겨라. 할머니의 외침에 청년들이 달라붙어 조심스럽게 실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무게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솜, 이불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끙끙거리는 청년들의 이마에는 빗물과 땀이 뒤범벅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명주실이 감겨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우물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붉은 꽃신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그 꽃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꽃신 아래에는 검게 썩은 낡은 저고리 한 벌이 엉겨붙어 딸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우물에 몸을 던진 여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 틀림없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저고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갔지만 그 처연한 모습에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고리가 우물 난간을 넘는 순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며 횃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만이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우물 위에 서 있는 희미한 여인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붉은 꽃신을 신은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온 그 한마디는 연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금옥이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금옥을 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횃불이 켜졌을 때 여인의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물에 젖은 낡은 저고리와 붉은 꽃신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금옥은 공포에 질려 기절해 있었고 그녀의 발목에는 누군가가 꽉 쥔 듯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신의 주인이 떠나면서 탐욕스러운 금옥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징벌이었습니다. 비는 뚝 그쳤고 하늘에서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은 더 이상 넘치지 않고 잦아들었지만 마당에 남은 흔적들은 오늘 밤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저고리와 꽃신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숨겨져 있던 원한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올바르게 천도하고 집안에 깃든 나쁜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판을 벌여야겠구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고 산 사람의 죄를 씻어야 이 집이 다시 평안을 찾을 게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떡과 술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새벽이 오기 전 마지막 의식을 치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징소리와 함께 다시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자 하늘에는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물에 젖은 연화의 집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은 평소처럼 포근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휘몰아쳤던 비바람의 여운을 머금고 있어 서늘하고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젖은 옷을 털어내고 삼신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각자 집에서 급히 가져온 떡과 과일 그리고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이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우물가에는 아직도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삼신할머니는 하얀 무명천을 길게 찢어 우물 난간과 제사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천 위에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낡은 저고리와 붉은 꽃신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저고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꽃씨는 달빛을 받아 기이할 정도로 붉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징을 꺼내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징, 징 하고 울려 퍼지는 징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두려움을 조금씩 씻어내듯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소복을 입고 상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여 굽어 살피소서. 억울하게 눈 감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부디 이 정성을 받아 노여움을 푸시고 갈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할머니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시작되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평온을 빌었습니다. 그때 기절했던 금옥이 부스스 깨어났는데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제사상 위에 놓인 꽃신과 눈이 마주치자 금옥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아까 생긴 붉은 손자국이 마치 화상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징을 치던 손을 멈추고 금옥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죄를 알렸다. 네가 부린 헛된 욕심이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 이 사단이 났다. 어서 와서 저 신발 주인에게 사죄를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 발목에 난 그 자국이 평생 너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게야. 금옥은 두려움에 떨며 쭈뼛쭈뼛 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금옥의 등에 꽂혔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다시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금옥의 사죄가 이어지는 동안 할머니는 꽃신을 집어들어 밑창을 뜯어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물에 젖어 눅눅해진 부적뭉치가 나왔는데 검은 먹물과 붉은 피가 섞여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부적을 화로에 던져 넣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불길이 부적을 집어삼키자 피익 하는 뱀 울음소리 같은 소음이 나며 매캐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는 금옥의 탐욕과 꽃신에 서려있던 악독한 저주가 타오르는 것이었기에 모두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부적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불꽃은 기이하게도 파란빛을 띠며 타올랐습니다. 부적이 다 타고 나자 할머니는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에 소금을 타고 붉은 꽃신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의 몸을 씻기듯 부드러운 손길로 신발에 묻은 진흙과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꽃신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물이 멈추고 본래의 영롱한 붉은 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서늘하고 요염했던 빛이 아니라 어딘가 슬프고도 차분한 색깔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신발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아니라 주인을 잃고 길을 잃었던 가엾은 유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해진 꽃신과 낡은 저고리를 멍석 위에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하얀 종이꽃을 덮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춥고 어두운 물속은 있고 따뜻한 불길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라. 내 한은 여기 남은 사람들이 풀어줄 테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청년들이 집단에 불을 붙여 멍석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저고리와 꽃신을 감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붉은 꽃신은 검게 그을리며 천천히 형태를 잃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연민과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는데 그 모양이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춤을 추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제야 가시는구먼.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의 곁에 있던 금옥도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발목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 있던 붉은 손자국은
거짓말처럼 희미해져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의 흔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꽃신과 저고리가 한 줌의 재로 변할 때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짓눌리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새벽의 신선한 바람이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붐비가 땅을 굳히듯 내 집도 이제 더 단단해질 게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연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달려와 연화의 등을 두드리며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은 금옥을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금옥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네. 더 이상 이 마을에 자네가 머물 자리는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떠나게. 금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더 컸지만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고 금옥이 있는 한 집안에 다시 불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옥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문 밖에서 잠시 멈춰서서 연화의 집을 뒤돌아보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금옥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기둥에 기대어 금옥이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가족처럼 지내려 했던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악연으로 끝난 것이 씁쓸했지만 이것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금옥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연화네 집 청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진 진흙과 오물을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남자들은 우물 속에 들어가 바닥에 쌓인 찌꺼기들을 모두 퍼올리고 숯과 소금을 한가득 부어넣어 물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날 걸세. 그때까지는 마을 공동 우물을 쓰게나. 이웃집 아저씨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하나둘씩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청소가 끝나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과 밥을 모아 큰 양푼에 비벼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화도 그 틈에 끼어 숟가락을 들었는데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뱃속이 뜨끈해지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자, 많이 먹어. 그래야 기운 차리고 다시 살림을 꾸리지. 옆집 할머니가 연화의 숟가락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삼신 할머니는 연화에게 작은 박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박씨앗이다. 내년에 마당 구석에 심거라. 박이 주렁주렁 열리면 그 안에서 복이 쏟아져 나올 게야. 나쁜 기운은 다 타서 없어졌으니 이제 좋은 일만 담으면 된다. 연화는 박씨앗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손수건에 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이 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필요했습니다. 붉은 꽃신이 있던 자리, 어두운 기운이 머물던 장롱은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불을 널어 말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연화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하고 무거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쓸린 마당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우물가에는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물은 뚜껑이 덮여 있어 더 이상 검은 입을 벌리고 있지 않았고 꽃신이 놓여있던 현관에는 연화의 낙지만 편안한 집신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사락사락 경쾌하게 들려왔고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정겹기만 했습니다.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도
하나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며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소뚜껑을 열고 구수한 밥 냄새를 맡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집이 안전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해질녘 연화는 잠시 우물가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직 물을 쓸 수는 없었지만 우물 주변에 놓인 돌틈 사이로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그 난리통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피어난 노란 민들레였습니다. 연화는 그 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고 희망은 절망보다 끈질기다는 것을 그 작은 꽃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우물 뚜껑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당신도.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 불을 켜고 낡은 장롱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바느질감을 꺼냈습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그녀의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정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고개를 들어 방문 위에 붙여두었던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이 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방 불빛은 따뜻하게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을 밝히는 불빛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멈추고 이불을 폈습니다. 오늘은 숟가락으로 문을 잠글 필요도, 쌀독으로 문을 막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아주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주신 박씨앗을 심을 곳을 봐두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연화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우물 속의 물도 잔잔하게 가라앉아 달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신의 저주는 불과 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연화의 삶에 다시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들이 채워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길고 길었던 밤은 지나가고 평화로운 안식이 모두의 머리맡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참으로 신비로워서 그토록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과 두려움의 시간들도 따스한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새 마을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집 뒷뜰을 감싸고 있던 대나무 숲은 더욱 푸르고 꼿꼿해졌으며 마당 구석구석에는 가을의 전령인 국화꽃들이 노랗고 하얀 꽃망울을 터뜨려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우물가에는 연화가 심어놓은 봉숭아꽃들이 지고 난 자리에 튼실한 시방들이 맺혀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화의 집에서는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이나 비릿한 물냄새가 나지 않았고 대신 잘 마른 고추의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도 예전에 핏기 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한 홍조와 생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자란 배추와 물을 다듬으며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 자꾸만 문단속을 확인하고 뒤를 돌아보곤 했지만 이제는 홀로 마루에 앉아 있어도 전혀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벗삼아 차분하게 술을 놓거나 곡식을 고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붉은 꽃신이 놓여있던 현관을 바라보곤 했지만 그곳에는 이제 투박하지만 발이 편한 집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주고 가신 박씨앗은 연화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초가지붕 위로 덩굴을 뻗어 올리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둥글고 큼직하게 연근 박들이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모습은 마치 둥근 보름달이 여러 개 뜬 것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박을 탈 때마다 그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하얀 박속을 긁어내어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박은 연화의 집에 새로운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는데 박 음식을 나누어 먹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화의 음식 솜씨가 더 좋아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을 가득 채울 때면 연화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우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청소해준 덕분에 우물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연화는 이제 두려움 없이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고 갓 길어 올린 물을 한 바가지 마시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나 붉은 형상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만이 평화롭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우물은 다시금 집안의 생명수가 되어 연화의 목을 축여주고 텃밭에 채소들을 키워내며 빨래를 희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신을 지켜준 이웃들과 조상님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이웃집 아저씨 편에 금옥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녀는 산 너머 먼 마을의 작은 절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해 불평이 많았지만 큰일을 겪은 후라 그런지 예전처럼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움의 찌꺼기를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금옥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연화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절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욕심 없이 사시길 바래요 라고 빌어주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임을 연화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을 사람들은 겨울채비인 김장을 하느라 분주해졌고 연화의 집 마당에서도 마을 안악들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진 배추들이 항아리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안악들은 일손을 놀리면서도 입은 쉬지 않고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올해 배추가 참 달다. 연화가 담근 젓갈이 기가 막히다라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화는 갓 버무린 김치 한 조각을 찢어 옆집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환하게 웃었고 할머니는 아이고 꿀맛이네라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땀 흘리고 음식을 나누는 정 속에서 지난 여름의 악몽은 완전히 잊혀져 갔습니다. 김장이 끝난 늦은 오후 삼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할머니를 맞이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안을 둘러보시더니 맑아진 집안의 기운을 느끼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야 집이 주인을 닮아 아주 정갈하고 따뜻해졌구나.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복이 들어차고 있어.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는 말린 국화 꽃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베개 속에 넣고 자거라. 머리를 맑게 하고 잠을 편안하게 해줄 게다. 연화는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진심으로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쯤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겨웠고 아궁이에서 퍼지는 온기는 방바닥을 타고 올라와 집안 전체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팹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가을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끓인 맑은 소고기 뭇국, 그리고 낮에 담근 겉절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밥이 뜸드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연화는 행복감에 젖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작은 소반에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여갔는데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자
옷살 특유의 단맛과 찰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뜨끈한 묵국을 한 모금 마시니 속이 확 풀리며 온몸이 노곤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울어대며 가을밤의 운치를 더해주었고 문풍지는 바람에 가볍게 떨리며 자장가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 주는 안락함에 감사하며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끝낸 연화는 할머니가 주신 국화 꽃잎을 넣어 만든 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바닥은 아궁이의 열기로 뜨끈뜨끈했고 두꺼운 소미불은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베개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국화 향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몸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잠시 회상해 보았습니다. 붉은 꽃신에 홀려 잠 못 이루던 밤들, 우물가에서의 공포,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이겨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는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달빛은 지붕 위에 박들을 비추어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연화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안온한 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당의 우물도 뚜껑이 덮인 채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가끔 바람이 지나가며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신발도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느끼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변해갔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우물가를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꽃밭을 거닐거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연화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반다지, 장롱도 굳게 닫혀 그 안에 든 이불과 옷가지들을 품은 채 묵묵히 주인의 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모든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잎을 떨구며 겨울잠을 준비하고 시냇물 소리도 밤이 되자 더욱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으며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그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다니던 집시는 현관에 얌전히 놓여 내일 아침 주인이 깨어날 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주인이 깊이 잠들어도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 오직 평온한 쉼만이 가득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 속의 붉은 꽃씨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욕심을 경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오래오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며 마을의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것은 무서운 누군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푹 자라고 토닥이는 자연의 자장가 소리랍니다. 여러분도 연화처럼 무거운 걱정은 다 내려놓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